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찍습니다. 학습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백지 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백지 인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백지 인출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달아보죠. 형광펜 눌렀네요. 펜 검은색. 제목 한국사 항사 백지인출 그리고 구조화 학습. 저는 백지인출을 말 그대로 이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을 그대로 쭉 써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한국사 이번 1회고사 범위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주요 키워드들, 주요 단원들 중심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흥선대원군.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후에 우리 조선은 개항을 하고 또한 서양과 같은 곳으로 변하는 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화 정책의 불만에 의해 일어난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이라는 흐름 속에서 봤었습니다. 잠시 좀 지울게요. 너무 몰려 있네요. 지우고 형광펜, 펜, 개항개화, 그다음에 갑신정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갑오개혁이라는 흐름, 그리고 갑오개혁 다음에 무슨 학습지가 있었죠? 저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요. 대한제국. 그리고 나서 학습지 내용을 보면 이제 국권 침탈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권 침탈, 국권 침탈,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국권 회복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국권 회복. 그리고 이제 경제적 변화, 개화기 시기의 경제적 변화, 개화기 시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크게 우리는 큰 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흥선대원군, 개항, 개화, 갑신정변, 동아독미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국권침탈, 국권회복, 경제적 변화, 사회문화라는 흐름 속에서 학습지 1번부터 11번까지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 시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선대원은 대내 정책, 이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대외 정책, 제국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흥선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개항과 개화는요,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항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점에서 개항이 일어났고요. 항구를 여는 거 넘어서 이제는 서양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배웠습니다. 통리기문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발생했었고요. 또 하나는 임오군란이 발생했었고, 또 하나는 이 개화 정책의 속도에 불만이 있었던 급층계약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갑신정변 좀 더 떼가지고 보도록 하면 갑신정변은요 왜 일어났는가? 와 이가 있어 떠올려야 될 거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맺었는가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 그 이후의 우리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자, 동학농민 운동은요, 크게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고부 농민봉기, 그 다음에 1차 봉기, 그 다음에 전주화약이라는 전주화약 시기, 그리고 2차 봉기라는 주요 키워드들 중심으로 배웠었습니다. 자,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요, 1차 갑오개혁이 있었고요. 1차 갑오개혁,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그러다가 을미사변이 발생했고요.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이 발생했었다는 거. 을미개혁.
그리고 이제 아관 파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독립협회는요, 여러분들, 왜, 누가 만들었는가? 중단, 누가 만들었는가? 서재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독립협회는 무슨 활동을 했는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 활동도 크게 세 가지였죠, 여러분들. 하나는 계몽하는 활동, 계몽 활동. 다른 하나는 우리 이권을 수호하는, 이권 수호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설립하는 운동이 있었다.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황국협회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대한제국은요. 대한제국 수립되는 내용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거예요. 수립은 원구단이라는 표현 기억하고 원구단. 원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광무개혁을 추진했다는 거. 대한제국 하면 광무개혁이다. 라는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국권 침탈은요. 우리 이 조형만 기억하자고 했죠. 한, 일, 의, 병, 서, 병이라는 이 흐름을 기억합시다. 자, 이 흐름 속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다? 러일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은 무엇을 얻었다, 여러분들? 독점적 지배권을 획득했다라는 거죠. 이런 국권 침탈 흐름 속에서 국권 회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의병을 통해서 총과 칼로서 회복하자. 다른 하나는 실력을 양성해서 길러서 또는 애국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의병에서는요, 의병, 아니다, 미안해요. 을미의병 먼저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라는 세 가지 의병이 있었고, 하지만 그 결과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이 의병들은 이제는 국내 의병 끝났다라는 거고, 실력 양성 운동은요, 신문도 만들었고요, 학교도 만들었다는 거죠. 교육기관. 그 외에 여러 단체도 있었죠, 여러분들. 단체들도 만들었었다. 단체들은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경제적 변화 같은 경우는요, 개항지 중심의 무역이었다가 내지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이권을 뺏어갔다가 이제는 모든 어, 경제적인 것을 강탈해갔다. 모든 경제 토지를 강탈해가는 내용이 있었고 사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옷이나 뭐 그다음에 먹는 거나 거주지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종교도 바뀌었고요. 사상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국어 연구도 했었고요. 역사 연구도 했었다라는 거. 그 외에 또 이제 다양한 서양 기술인 전기도 들어왔고 전차도 들어왔었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전화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양식 의료 기술도 들어왔고. 주석영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석영, 지석영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백지인출형들. 이렇게 바로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이걸 백지인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하얀 종이 위에 우리가 배운 것을 큰 주제들을 하나씩 건너 흥선, 개항, 갑신, 동학, 가보, 독립, 대한제국, 국권집탈, 국권회복, 경제, 사회문화 변화라는 큰 틀을 먼저 떠올리고 난 후에 그 흥선대군 안에서도 또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그다음에 개항, 개화기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 갑신정변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동아노무운동도 주요 사건들 키워드 중심으로 이 흐름들을 잡고 가보개혁도 1차, 2차 을미개혁에는 이 흐름들을 잡고 독립협회도 누가 만들었고 무슨 활동을 했고 무슨 결과가 있었는가. 대한제국도 언제 수립되었고 광무개혁을 추진했다라는 이 키워드. 국권 침탈도 이 키워드 중심. 국권 회복도 의병 실력 양성. 경제도 이런 변화. 사회문화도 이런 여러 변화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떠올려 보는 게 바로 백지인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구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흥선대원군 시기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번 백지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백지인출로서 뭘 다룰 것인가 바로 흥선대원군식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 시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내 정책 하나와 다른 하나는 대외 정책 하나로 크게 두 개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내 정책도 이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민생 안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왕권 강화를 관련된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경복궁을 중건하고 경복궁 중건하고 이에 필요하는 원납전 징수, 그다음에 백동화 발행, 그리고 양반들의 묘, 양반들의 그 숲, 양반들의 나무를 베어가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 축소 폐지, 축소 폐지하고, 삼군부와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서원을 대거 철폐시키고, 정확히는 사액선이요, 사액서원. 자, 네 번째로 대전 회통, 그다음에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는 업적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민생 안정은요, 왜 했었는가? 왜 했었는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는 거. 삼정의 문란. 삼정은 뭐냐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세금 항목을 말합니다. 크게 전정 있고, 군정 있고, 환정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 항목을 어떻게 바꾸는가? 전정 같은 경우는요, 양전, 즉 토지 조사를 했다. 토지 조사를 했었다는 거. 근데 군정 같은 경우는 호포제를 시행했다는 거, 호포제. 호포제는 양반한테까지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정 같은 경우는 사창제를 시행했다. 사창제. 개인이 창고를 운영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는 거 있었죠. 유병재야. 병재야. 병오신척 하지 마라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너무 좀 붙였었네요, 제가. 병, 배, 병, 오, 신, 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유병재야, 병오 신척하지 마라 라고 했죠. 이 병은 뭐다? 병인 양요다. 여러분들, 아니, 병인 양요가 아니라 병인 박해죠. 자, 첫 번째 병 같은 경우에는 병인 박해였고요. 쟤는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 병은 병인 양요였고요. 이거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는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라는 이 흐름. 병이박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프랑스 선교사, 그 다음에 천주교인 허영한 사건, 처형한 사건. 어디서? 현재 절두산에서. 자, 제네럴 셔먼 사건은 뭐냐? 미국 상선. 미국 상선이 대동강 앞에서 불탄 사건. 병인 양요는 뭐다? 프랑스의 침략입니다. 프랑스의 침략. 꽤 두 곳이 싸웠죠. 하나는 문수산성, 그다음에 하나는 정족산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수산성은 한성근, 정족산성은 양헌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냐? 독일, 독일 사람이 이제 조선과 조선과 거래하기 위해 또는 협상하기 위해 누구의 묘냐면 남연군의 묘를 도굴 한 겁니다. 이 남연군 누구냐? 남연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미국이 쳐들어온 거고 대표적으로 광성보죠. 광성보에서 누가? 어제연이. 신미양은 언제 일어났다? 어제 일어났다, 여러분들. 어제연이. 석화비는 뭐냐? 그 결과 통상과 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국내 전체한테 홍보하는 글이었다는 거야. 통상 무역도 안 하고 너하고 무역도 안 하고 수교 친하게도 안 지내는 거부하는 정책이다랄 게 통상수교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다 흥선대원 시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엣지 인출은 큰 틀을 잡으면서 주요 키워드를 적으며 내가 학습한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백지 인출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역사는요. 이렇게 대내, 대외, 대내 안에서도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대외는 병제병, 오신척이라는 이 구조화,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화를 만들면 여러분들 필요한 지식을 딱딱 꺼내가지고 시험 문제 풀거나 또는 누가 설명해 줄 때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보고 제가 학습한 것을 백지 인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흥선대원 다음 사건이 있었던 개헌과 개화에 대해서 백지 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개항과 개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백지 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을 또 잡아보죠. 우리는 여기서는 크게 개항이라는 부분 파트 하나와 개화 정책이라는 파트 하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항은요, 여러분들 1870년대 일이고요. 저게 1876년이고 개화 정책은요, 1880년대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개항의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여러분들 운요호 사건이죠.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일본 배 이름이 운요호가 초지진에 포를 쏘면서 무력실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불렀고요. 이 외 부속 조약으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걸 맺었고 또 다른 부속 조약으로 조일 무역 규칙이란 걸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조약들, 강화도 조약 및 그 외 부속 조약들을 맺었다라는 거죠. 조일수호 조교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 항구 개항 줄여 적을게요. 항구 개항 인천, 원산, 부산이죠, 여러분들. 부산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었고, 여러분들. 부산 열려 있었고 원산과 인천을 추가 개항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영사재판권, 영제,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해안 측량권, 해측이라고 적을게요. 등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조일수호 조교 부록 같은 경우는 심리 범위 안에서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조일무역 규칙 같은 경우는요. 곡식 수출이 가능했다. 곡식 수출 가능했었다. 그러나 뭘 규정됐었다는 무관세가 규정되어 있었다. 무관세가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 쌀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한편 이 강화도 조약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성격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근대적 조약. 또 한편으로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불평등 조약.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개화 정책을 변하게 되는데 개화 정책이 되는 그 맥락에는 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수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수신사는 사절단으로서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니 우리도 일본과 같이 서양과 같은 모습 변화해야 된다라는 개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자, 이 개화 정책 핵심 기구가 뭐였죠, 여러분들? 통리기무화문이 있었죠. 통리, 통리기무화문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추진했었다. 세 가지. 하나는 시찰단 파견했다라는 거, 시찰단.
다른 하나는 군대를 개편했다는 거, 다른 하나는 근대식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찰단은 세 개 나라로 갔죠. 일본으로 가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청으로 가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일본으로 가는 건 뭐라 불렀다? 조사 시찰단에 불렀고, 미국으로 가는 걸 보빙사라 불렀고, 청으로 가는 걸 영선사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자, 군대 같은 경우는요, 기존 군대인 5군령을 두 개로 줄였습니다. 이영을 줄였어요. 이 이영을 다른 이름으로는 무이영, 장어영을 불렀어요. 무이영, 장어영 두 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근대식 건물은 여러분들 기기창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발행하는 방문국이라는 것도 만들었었고, 그 외 등등등등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죠. 이러한 아이고야. 이런 아이고 미안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항상 모두가 찬성했는가? 그래서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다.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보면 일단 나눠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다.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었다. 먼저 위정척사 운동을 했어요. 위정척사 있었는데 가장 먼저 통상반대가 있었어. 통상반대. 참고 통상반대는 내려는 1860년대 이름되고 1860년대예요. 그리고 이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 그다음에 이 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는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중에 개화 반대를 했던 세력들은 어떤 걸로 계승이 되는가?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통상 반대가 왜 일어났는가? 통상 반대는 오랑캐 침략, 오랑캐 대표적으로 병인 양요가 있었고 개항 반대는 왜 일어났는가? 여기 보이는 졸소조, 즉 강화도조야. 즉 Y 왜 일어났는가? 강화도 조약 체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라는 거고요. 개화 반대는요. 먼저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책이 들었어요? 기억나는 책 있어요? 무슨 책? 바로 아이고 조선 책략이 들었어.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맺은 게 뭐였다, 여러분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랬던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게 뭐다? 바로 개화 반대 운동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혐의가 없는 나라고 미국은 우리의 물산을 뺏어갈 거다라고 주장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군대 개혁 속에서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우리가 뭐라 불렀는가? 그거를 임오군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오군란. 자, 임오군란은 왜 일어났는가? 바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과 그다음에 월급이 밀렸다. 월급 밀림. 월급 문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가장 먼저 선해청에서 출발됩니다. 월급 주는 기관이에요. 선해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 공사관 및 일본 교관을 살해하고 그러다가 청군대의 개입으로 진압이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일본이 피해 입었으니 피해에 대한 보상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재물포 조약이었고요. 재물포 조약. 다른 하나는 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청이 이걸 요구한다. 그걸 관련된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포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다? 공사관을 수비할 군대 주둔을 담고 있다. 군대 주둔을 담고 있다는 거야. 무슨 사건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다? 내지 통상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는 방금까지 뭘 배웠냐면요. 1870년대와 1880년대 다르게 말하면 지금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친정식에 있었던 개항과 개화 정책에서 봤습니다. 개항은요, 운요 사건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강화도 조약과 그 외 부속 조약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약들은 어땠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고 였고 한편으로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과의 외교를 회복하기 위해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 발전된 모습을 본 이 수신사가 귀국 후에 우리도 일본과 같이 서양과 같은 근대식 국가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 추진보다 개화 정책이고요. 개화 정책을 추진한 핵심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다라는 거고 통리기무는 크게 세 가지의 업무를 받다. 시찰단 파견하고 군대를 개편하고 근대식 기관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 군대 개편에 대한 불만으로서 이모군란이 이렇게 발생했고 그 결과 재물포조약과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또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할 파트는 무엇인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봤던 거는요, 개항과 개화 정책이고, 이 개화 정책 비판하던, 반대하던, 또는 피해를 봤던 국군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걸 우리는 이모군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모군란가 배웠는데요. 그럼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갑신정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구조는요, 크게 상황이라는 부분 하나와 상황, 그 다음에 전개라는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별거란 부분 하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일어나게 된 상황,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먼저 분열이라는 상황, 분열. 뭐가? 개화파가 분열되었다. 그 시기는 언제다? 이모군란 이후다라는 거죠. 이모군란 이후로 개화파는 크게 급하게 살찐 급진 개화파와 그 다음에 온건한 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테토와 에겐으로 나눠지긴다는 거죠. 테토한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에겐스러운 온건 개화파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고 중요한 건 그들은 그러면 왜 갈라졌는가? 이모군란 이후에 그들은 왜 갈라졌는가? 바로 개화 정책 추진 방법과 그리고 형 내정 간섭에 대한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이유 대화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두 번째, 청의 정치 간섭 또는 내정 간섭에 대한 입장 차이. 가 있었다는 이 두 개 차이로 인해서 급진계합파, 온건계합이 나눠졌다는 거고요. 특히 급진계합파가 위축되었습니다. 왜 위축되었는가? 급진계합파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게 됐으나 차관 도입이 실패가 되었는데 한편 일본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1884년에 우정총국 대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언박싱 데이라고 했죠. 축하를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켜 대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대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 중심 누구다? 급진계합파 중심으로 개화당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들은요,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해서 조선을 근대 국민국가로 변화시키고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세 가지 정도 말하면요. 먼저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소를 설치해서 내각을 실시했다. 내각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줄여나가겠다. 또한 호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금 업무를 통합하자라는 주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청군대 개입으로 이 정변은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이때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자, 그리고 텐진 조약을 맺겠다.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은요,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여러분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선을 중립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다. 조선 중립화론. 있었고 대표적으로 6일준과 구둘러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선 중립화를 왜 나왔는가? 이 사이에 조선을 두고 서양 열강들이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분쟁을 벌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뭐 조선 중립화를 나왔다라는 거, 갑신정변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는 1884년에 발생한 갑신정변에 대해서 봤습니다. 갑신은 크게 큰 틀로서 상황과 전개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상황 어떤 사료였습니까? 개화파가 분열되어 있고 그 개화파들 중에서도 급진개파가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분열되는 건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정책 추진 방법과 청해 내정 간섭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태토개화파와 애견개화파로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혁파들 중에서 급진개혁파는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해오겠다 약속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군사력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니 급진개혁을 중심으로 우정충국 개국축헌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변으로 14개조 개혁정을 발표하게 되는데 하지만 청군대 개입으로 결국 이 정변은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과 일본 간의 한성조약을 맺고요. 청과 일본 사이는 텐진조약을 맺는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선을 분쟁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조선 중립화론이 주장되었는데 그저 6일중과 부둘러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죠, 여러분들. 자, 다음은 이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이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역시나 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주제는 어디냐면요. 펜 누르고 한국사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갑신정변에서 알아봤습니다.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 일어난 상황, 전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 중립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간이 흘러서 1890년대에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도 구도를 잡아봅시다. 먼저 교조신원운동을 먼저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교조신원운동. 참고로 교조 신원 운동 뭐냐면 교조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차 봉기 아니다 미안 1차 봉기가 아니라 고부 밀란 고부 밀란 고부 농민 봉기 그다음에 1차 봉기 그다음에 전주 화약 언제 맺었다? 전주에 맺었다. 그다음에 2차 봉기라는 큰 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도신화 운동은 크게 두 곳에서 일어났었다. 하나는 삼내 집회, 하나는 보은 집회. 이 두 집회의 성격은 다르다는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삼내 집회 시기에는 여러분들 종교적 요구가 많았다라는 거. 종교적 요구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먼저 교조에 대한 억울함 풀어달라. 또 종교에 대한 자유를 달라. 탄압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주장했다면 보은 집회 시기에는 정치적 요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일제를 반대해라, 일제를 몰아내라, 그다음에 뭐 탐관오리를 처벌해라 등 정치 요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즉 이러면서 점차 동학이 유행하고 있다. 동학 유행 확산 어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만이 어디서 터졌는가? 전라남도 고부 지역에서 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터지게 되었는가? 그 배경과 그 전개 과정과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부밀란 일어난 배경에는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야겠죠. 조병갑의 횡포, 대표적으로 만석보 수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변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농민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어, 변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갑자기 기억 안 났어요. 사발통문. 네. 사발통문이라는 걸 작성해서 반란 주도자들을 쳤고 그리고 나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고부 관할을 점령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이 안핵사 이용태가 또 횡포를 벌인다. 안핵사 이용태 횡포를 벌이게 됩니다. 즉 동학 농민교도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을 모두 다 반란 주도자로 처벌하게 되니 여기 불만을 가진 동학농민 교도들이 어디서 모이게 되는가? 무장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고 무장에서 모인 그들은 다시 고부 관할을 탈환한 후에 그다음 백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백산 지역에서 보구간민, 제폭구민 등을 주장하게 되고 이 주장을 바탕으로 황토연과 황룡촌 이 두 곳에서 우리 조선 군대와 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승리하게 되고 어디를 점령하게 되는가? 그 결과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반란 상황 속에서 우리 조선은 청나라 군대를 불렀으나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일본군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니 뭐를 맺었다? 전주화약을 맺었다는 거. 전주화약을 맺고 이걸 바탕으로 폐정개혁안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디 기관 중시로? 집강소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는 사건을 계기로 동학 농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특징은 남접이라는 팀과 북접이라는 팀이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이 연합군대가 우금치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패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전봉주는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 교도신운동, 고부밀란,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동학농민운동은요, 교조신원운동 과정 속에서 동학이 유행하고 확산되고 농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 어디서 터졌는가? 고부밀란 지역, 고부 지역에서 불만이 터지게 되었다는 거고 그 계기가 된 사람 누군가? 바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을 계기로 해서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전봉준이 중심되었다는 거죠. 그는 안핵사 이용태 왔다라는 거예요. 안핵사 이용태 와서 밀란을 다시 이제는 끝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모으게 됩니다. 왜? 이용태 횡포를 의해서. 그리고 백산에 모여서 이런 보국안민, 제폭군을 주장하게 되고 황토현, 황룡천 등에서 승리하면서 어디를 전주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점령했으나 청나라 일본 군대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주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뭐를 패전개혁을 실현했다. 어디서? 동학 농민들이 뭐를 집강 설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시 봉기를 일으켰으면요. 경복궁 강제점령 사건 계기로 2차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연합을 했다는 특징이고 우금치에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봉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나게 된다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가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이만. 자, 안녕하십니까. 역사 한 수업입니다. 이번에도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볼 단어는요. 한국사 가보개혁. 15년에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상황을 하나 좀 떠올려 봅시다. 1894년에 일제는 조선 침략을 본격화해 갔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 점령 사건, 경복궁 점령 사건, 그리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되고요. 1차 가보개혁. 자, 그리고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또는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세 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떠올려 백지인출을 해보죠. 자, 1차 가보개혁은요, 개혁을 추진한 기구로서 뭘 만들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이 기구 중심으로 국내부를 만들고 개국기념도 사용하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그다음에 경무청이라는 근대식 경찰 기관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모든 재정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은본위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면 신분제도 없애고 그다음에 고문, 연좌제 등 전근대 시기의 악법 등을 모두 다 폐지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기억이 나실까요? 자, 2차 가보개혁 시기에는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했었다 했습니다. 군국기무처 이때는 없습니다. 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14개조 개혁 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파라무는 다시 7부로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은 23부로 개편되고 그다음에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을 설치했다. 내각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서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조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뭐다? 대표적으로 한성 사범 학교다라는 거죠. 언제? 2차 가보개혁 시기에. 그러다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사이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의해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했다는 거죠. 을미사변을 계기로 친일 내각이 다시 만들어지며 을미개혁 추진됩니다. 을미개혁에서 군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니면 시위대, 그다음에 진위대라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태양력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것. 태양력. 그다음에 단발령도 실시하게 되어서 을미개혁 이후로는 상투자는 모습 보일 거고 그다음에 종두법을 도입했다라는 것. 종두법을 도입했다라는 거는들. 이때 관련된 사람이 지석영이라는 사람. 그러나 아관 파천을 계기로 이 모든 근대적 개혁은 중단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굳이 정리하면 여러분들 일제가 조선 침략 본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조선은 나름대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1차 가보개혁 시기에는 군국기무처가
를 설치해서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했다라는 거. 특히 신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 거부 시기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했다는 거. 교육입구 조서를 발표했을 언제? 2차 거부개혁 시기 이후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1차 거부개혁 시기에는 한정사범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을미사변을 통해서 친러 내각을 없앤 후에 다시 친일 내각을 수립해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을미개혁에서는요, 대표적으로 건양, 태양력, 단발령 정도법 시행했다. 특히 단발령 여러분들 등을 시행했지만 아과파천을 통해 개혁이 이제 중단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한 수업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이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배울 단원인가? 이 영상에서는 한국사, 독립협회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백진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기를 잡아보죠. 시기를 잡아볼게요. 시기는 언제냐? 지금 현재 1896년 아간파천한 상황이에요. 아간파천 이후의 일이다. 아간파천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크게 두 개의 틀을 잡아보죠. 하나는 독립협회라는 틀, 다른 하나는 그럼 뭐다? 대한제국이겠죠, 여러분들. 대한제국이란 두 개의 틀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독립협회는요, 누가 만들었는가? 먼저 누가 만들었는가? 독립협회를 가리키는 키워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는 JYP가 있다. 밑에는 JP가 있었다. 다른 미국 이름으로는 필립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필립 제이슨. 이 사람 중심으로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그러면 무슨 활동을 했는가? 독립협회 활동. 독립협회는 무슨 활동했는가? 무슨 활동했는가?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민중을 계몽시키는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권을 수호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의회 설립 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계몽 대표적인 활동은 계몽하기 위해서는 독립문을 독립문을 설립했다. 뭐를 허물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강연이나 그런 것도 시행했다는 거죠. 자, 이권 수학에서는 뭘 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만민공동회 개최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시켰다라는 거죠. 저지시켰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러은행 설치, 그다음에 전령도 조차 이런 것들, 이런 이권들을 저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의회 설립 운동이 있었죠. 의회 설립. 자, 의회 설립하기 위해서 뭘 열었다? 관민공동회를 열었다. 자, 관민공동회에서는요, 헌의육조라는 걸 결정해서 입헌군주제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처음에 고종은 승인해줬습니다. 승인해줬다가 보수파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 단체는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졸트, 그 결과 공화정을 지향한다라는 모함을 받고 한국협회의 습격으로 결국 해산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은요, 일단 언제 만들었습니까? 시기적으로는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갔던 고종이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 만들어졌어요.
1897년, 잠시만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1897년, 환구단이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있으면요.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빈칸을 뚫어주고 쭉 쓰잖아요. 쭉 쓰고 난 후에 답지를 보면서 또는 학습지를 보면서, 아, 여기가 환구단이었구나. 이런 빨간색 표기하세요. 빨간 표기하면 여러분들이 구멍 난 부분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백지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897년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며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한제국 대표적 활동이 한다면요. 광무개혁이란 걸 추진하게 된다. 광무개혁. 광무는 참고로 연호예요. 연호. 대한제 연호. 광무 시기에 있었던 개혁을 말하고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실시됩니다.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즉 기존 틀은 바꾸지 않고 새로운 기술, 도구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 광무개혁은요. 군주권을 강화하는 방향, 군주권 강화하는 방향, 그 다음에 식산흥업 정책, 즉 경제 발전. 자,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발표하게 되죠.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여기서는 전제 군주권을 표기하고 있다. 전제 군주. 자, 두 번째,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사권 누가? 황제가 다 가져갔다. 자, 세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세 번째로 국내부 기능을 강화시켰다. 국내부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국내부 설치는 1차 가보개혁 시기에 설치되었어요. 자, 식산흥업 시기 내용은요. 먼저 첫 번째 양전사업을 했다.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발급된 게 뭐다 여러분들? 지계라는 토지 소유권 증명하는 지계가 발급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근대 시설들을 도입했다. 다양한 근대 시설들을 도입했는데 대표적으로 전차가 개통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무학교, 그 다음에 광무학교 등 새로운 근대식 기술학교들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이제를 추진했었다는 거. 추진만 했지 성공 못했어요. 참 은본이제는 은본이제는 1차 가보개혁 있고요. 1차 가보개혁. 그리고 이거는 성공하게 된다. 은본이 성공했어요. 근데 근본이는 추진만 했다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방금까지 무슨 내용을 봤냐면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펜을 또 바꿔봅시다. 우리는 1896년 아간파천 이후의 내용인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독립협회의 다양한 키워드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독립협회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환구협회의 습격을 해산됐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독립협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대한제국은요. 환구단에서 즉위식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거고 이 나라는 뭘 했다? 광무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크게 대한국 국제, 원소부 설치, 국내부 기능 강화, 지계 발급, 그 다음에 뭐 전차도 만들고 근본을 추진하고 등의 활동을 했다. 어디가? 대한제국 정부가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국권 침탈과 국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진도로 나갈 것인가? 저번에 배웠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뒤를 이어서 국권 침탈과 오늘은 국권 침탈과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는 크게 침탈이라는 구조 하나와 다음에 수호라는 구조 하나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침탈은요, 제가 이 조약 하나만 기억하라 했었죠, 여러분들. 어떤 조약? 한, 일,
의, 병, 서, 병. 이 흐름 제가 꼭 기억하라 했죠, 여러분들. 일단 선적 그어주고. 자, 뭐였죠? 한일 의정서 핵심 내용은 군사기지 사용하겠다. 누가? 일본이 군사기지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이름 뭐였다? 이거는 제1차 한일 협약이었고 고문 파견을 규정하고 있었죠. 그 고문은 크게 두 명이었죠. 하나는 메가타와 하나는 스티븐스였다는 거죠.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대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 왔었다. 자, 그리고 이 의는 뭐다? 이런 을사늑약으로서 외교권과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어떤 전쟁의 결과가 있었다. 어떤 전쟁의 결과? 바로, 잠시만요. 바로 러일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야. 왜? 러일 전쟁 동안 일본이 얻은 게 뭐였길래? 일본은요, 2차 영일 동맹도 맺었고,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도 맺었고, 러일 전쟁 결과 맺었던 포츠모스 강화 조약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 조약 결과 일본이 얻은 건 뭐였다? 조선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얻었다는 거. 독점적 지배권. 일본은 독점적 지배권을 얻게 되면서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종은요,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결국 결과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군대 해산도 되고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상실하였다. 인사권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기후각서로 이제 사법권마저 모두 다 가져가면서 결국 조선은 병합이 되는 흐름을 갖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다면 보고만 있었는가? 당연히 여기에 저항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지키고자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호는요, 크게 총과 칼로서 싸우는 방식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총과 칼은요, 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병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의열 활동이 있었습니다. 의열 활동이 있었죠. 의병 활동은요, 이렇게 외웠죠, 제가. 을미, 을사, 정미, 토. 을미사정토라고 하죠. 을미사정토. 을미년은 사정사정이 있으나 결국 토벌작전으로 인해서 의병이 멈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을미의병은요,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무슨 층 중심으로? 유생층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유인석이 있었다는 거고 을사의병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늑약으로 인한 외교권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유생층이긴 했으나 새로운 계층이 의병장으로 등장했다. 그자가 누구였는가? 흰돌석이라는 평민층 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정미의병은요, 바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 다음에 군대 해산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산된 군대가 참여하게 되면서 13도 창의군이 조직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거. 하지만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국내 의병은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열은 뭔가 조직이 아니라 개인 또 소수 인원들이 암살하는 걸 의열이라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을사늑약 이후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요. 장인환, 전명훈의 스티븐스 암살 사건, 그다음에 민영환의 자결한 사건, 그다음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쓰는 시일야 방성대국이란 글,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더격 사건, 그리고 자신회라는 단체의 을사오적 암살 사건 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고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는요, 관리비 있고 밀리비 있다 했어요. 그냥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원산학사라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원산학사 그다음에 유경공원 여러분들 귀족 자제와 현직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외국어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도 배웠었죠. 교육 입국 조서. 교육 입국 조서는 여러분들 몇 차 가보 개혁? 2차 가보 개혁 시기다라는 거.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한성 사범학교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업 학교들도 말았다. 무슨 개혁의 일환으로?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실업 학교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문도 만들었어. 신문. 방문국에서 순 한자로 된 한성순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적힌 독립신문이라는 것도 이거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황성신문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담긴 신문이고, 그다음에 한글로 적힌 제국신문이라는 것도 발행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한매일신보도 발행했었다는 거죠. 대한매일신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영국인 베데를 발행인으로 참여시켰다. 다르게 말하면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참여시켰다는 거죠. 3번. 다양한 단체들도 나왔어요. 단체들 나왔다라는 거. 먼저 보안회라는 단체가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전이시켰고요. 그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이제는 입헌군주제를 연구해서 우리도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자강회가 조직되어서 우리나라 스스로 강하게 만들려 했으나 그러나 이 단체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반대하다가 결국 해산되었고, 그리고 신민회라는 단체죠, 여러분들. 신민회는요, 공화정을 지향했고 비밀결사고요.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 함께 준비했다는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들.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오산학교, 대성학교라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태극서관도 만들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여러분들 삼원보에서 신흥 강습소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민회는 아, 물음표가 아니죠. 그러나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결국 해체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국권 침탈, 국권 수호. 크게 침탈과 수호라는 큰 틀로 잡고, 침탈은요, 한일, 의, 정, 서, 병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외교권, 인사권, 사법권, 그 다음에 군사권 등을 모두 다 일본이 가져갔다는 거고, 그 시작점은 러일 전쟁 결과 일본이 독점적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통각할로서 또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국권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통칼은요, 의병과 의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의병은 을미, 사정, 토로 나눌 수가 있고, 을미 의병 때의 원인. 그리고 그 특징은 유생층, 평민층, 그 다음에 해산된 군대에 참여해서 13도 창의군 조직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의열 활동은 그 시기적으로는 을사늑약을 이후로 장인한 전명훈이 스티븐 저격하고 민영환 자결하고 장지현 사람이 어디다가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써서 을사늑약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고 안중근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초대 통감인 이토히로 무미를 저격하고 그다음에 자신해를 조직해서 을사오적을 암살하고자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산업에서는 학교, 신문, 단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는 이런 학교들이 있었다는 거고 특히 원산학사, 유경공원, 교육조서 정도 한번 파악해 볼 있고요. 신문 같은 경우는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있었다는 거고 단체에서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 특히 신민회의 특징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에 대한 큰 틀, 구조를 찾고 백진출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개화기 시기에 경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이어서 영상을 우리 수업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부분은 한국사 개화기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게 구도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개화기 시기에 경제 침탈한 부분과 경제 침탈
경제 침탈한 부분과 그리고 그거를 수호하는 내용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기를 또 4개로 나눌 수 있는 1870년대 하나, 1880년대 하나, 1890년대 하나, 그다음에 1900년대 하나. 그래서 이렇게 총 4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70년대 경제 침탈, 경제의 모습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 여러분들? 거류지에 모여서 무역했다. 거류지 무역의 모습이다. 또는 개항지 중심으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조약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는 조일, 수호, 조규라는 조약 하나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조약 하나와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일수호 조규에 의해서 항구가 개항이 되었고요. 조일수호 조규에 의해서 일본국 관원이 범죄자를 재판한다라는 영사재판권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의해서 심리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돈이 유통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조일 무역 규칙에 의해서 무항세, 무관세에 따라 쌀이 수출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약에서 어떤 경제 모습이 보였는가? 가장 먼저 일단은 세계 항구가 개항되고 있어요. 세계 항구. 부산, 인천, 원산. 이고 신리라는 범위 안에서만 상업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구 안에서 일본 돈이 유통되고 있는 모습, 일본 돈이 유통되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에 의해서 쌀이 관세를 받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으며 일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러다가 18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갈 때 이모 굴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1882년에 발생했어요. 이모 굴란 이후에 1880년대 경제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지 통상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조약 때문에? 이모 굴란의 결과에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그 혜택을 균점할 수 있는 최혜국 대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에서 이제 어떤 경제 모습 보였는가?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와, 내지로 들어와 상업 활동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서울 안에서 청과 일본 상인이 상권을 두고 힘을 벌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가 1890년대를 넘어갈 때는요. 이 중간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 좀 떠올려 보고요. 아관 파천 이후에 1890년대는 이권 침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돈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라는 규정이 이때도 또 적용이 되었다라. 최혜국 대우 규정으로 인해서 서로의 혜택을 균점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권 침탈 내용으로는 산림 채벌권을 가져간다거나 그 나무를 벨 수 있는 거, 광산 채굴권을 가져간다거나 또는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00년대 넘어갈 때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러일 전쟁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 좀 떠올려 보고요. 1900년대는요, 주로 이제 일제에서 우리의 금융과 토지를 약탈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금융과 관련해서는요, 금융 관련해서는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였다, 여러분들? 재정고문 메가타였다는 메가타. 메가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옛날 화폐를 일본 화폐로 교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약탈한 토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척주라고 좀 줄여 적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약탈한 토지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그렇다면 보고만 했었는가? 역시나 경제 침탈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호하고자 지키고자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내지 통상 관련해서는요. 외국 상인 들어오게 되니 그러면 우리도 힘을 합치자 해서 무엇을 만드는가? 상회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상회사.
왜? 내지로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상권이 빼앗기게 되니 우리의 상권을 지키고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동상해와 장통상회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언제? 1880년대고. 참고로 우리 조선 정부는요. 우리 참고로 조선 정부는 이 조일 무역 규칙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나를 개정하려고 노력한 결과 1880 1883년에 조일 통상 강정으로 개정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관세 부과가 들어간다. 관세 부과. 관세 부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공력 규정인 방곡력. 곡식을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에요. 왜냐? 이 쌀이 너무 무제로 나가게 되니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쌀이 일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혜국 대우도 어디에 조일 통상 장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90년대는요, 한국중앙총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중앙총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철시도 하고 공동으로 대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대 와서는 이 화폐정리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이 뭐였냐면요, 국채보상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었다. 국채보상운동은요, 1,300만 원이라는 차관을 갚기 위해서 진행되었고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뭘 배웠는가? 개화기의 경제 변화를 봤습니다. 경제 변화는 주로 침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저 지키는 구조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은요,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의 흐름 속에서 거리주의 무역, 즉 심리라는 범위 안에, 이 심리라는 범위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가 내지로 들어오는 통상, 그다음에 이권 침탈, 일본의 금융, 토지 약탈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변화에는 조일수호 조교 부로 무역 규칙, 그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최국 대우 등 각종 조약과 조항들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이런 조약에 의해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900년대는요.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 또는 러일 전쟁 중에 금융과 토지의 약탈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화폐 정리 사업을 메가타 추진했고요. 이 과정에서 차관이 많이 도입되었다라는 차관에 대해서 갚기 위한 무슨 국채보상등이 전개되었고 대구에서 시작했고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대화기 시기의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역사 한 수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진도는 어딘가? 또 한국사 대화기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사회 문화는요, 이것 좀 떠올려봅시다. 1880년에 홍리기무 아문을 중심으로 대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양의 다양한 문물들, 기술들, 도구들, 음식들, 옷들 등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1880년대 하나와 그다음에 1890년대 하나와 그다음에 1900년대 하나 이렇게 시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시기별로 기술 의료에 대한 부분 알아보고요. 기술 의료. 그다음에 근대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880년대 기술과 의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먼저 전기가 들었다. 우리 전기가 떠올려. 전기가 들었다.
전기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전등도 설치가 되었다. 한성 전기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우정총국이란 거 만들었다. 우정총국 여러분들 갑신정면 떠올려야 돼요. 네, 기기창도 만들었고요. 기기창도 만들었고 신문 만드는 방문국도 이 시기에 만드는 방문국도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최초의 의료기구인 광해원도 만들었다. 광해원도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그리고 1890년대 와서는 여러분들 1890년대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때 전화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전화 최초로 설치되었고 1800 정확히는 1890년대이긴 한데 90년대로 좀 말을 할게요. 전차가 최초로 개통되었고 전차 청량리와 그다음에 서대문을 잇는 전차가 최초로 개통되었고 그 외에도 철도도 모든 게 완성되었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 하나 빠졌네요. 1890년대. 빠졌을 경우 여러분들 빠졌을 경우 빨간색 해가지고 정두법도 빠졌죠. 그럼 빨간색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 근데 정두법 빠뜨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두법. 가지고, 이거는 을미개혁과 관련된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봅시다. 을미개혁. 빠뜨렸음을 표기해주고, 의식과 관련해서, 의식 관련해서는 이제 1880년대 14개조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을 통해서 인민평등권을 주장했었다는 거고요. 1890년대는요, 동학독립운동에서 패정개혁안에서 또한 평등을 주장했고요. 패정개혁안. 그리고 1차 갑오개혁에서 드디어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라는 거죠. 한편 여성들에 대한 그 인권을 주장하기 위한 여권 통일도 1890년대에 발표되었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1898년으로서 대한제국식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등의식이 확산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상 측면에서는 주로 1900년대에 많습니다. 1900년대에 사상 측면 많은데 왜, 왜 많은가? 바로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통감부가 우리의 교육과 언어와 문화, 민족들을 모두 다 탄압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사상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상은요, 크게 우리의 학문과 그 다음에 종교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학도 안에서 국어 연구와 그 다음에 역사 연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정부에서는 국문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글자를 지키고자 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에서는요, 한용, 아, 신채우와 그다음에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역사를 민족적인 역사를 연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 같은 경우는요, 기존 종교가 있고 민족 종교가 있고 서양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들 우리의 원래부터 있던 종교, 그다음에 민족 종교, 그다음에 서양 종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 종교는 유교가 있겠죠. 유교를 새롭게 하자는 유교 구신론이 주장되고 그다음에 기존 불교도 있겠죠. 그래서 불교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교 구신론은 박은희 주장했고 조선 불교 유신론은 한용운이 주장했었다는 거. 민족 종교 같은 경우에는 동학이 이제는 천도교로 개편이 되고 단군을 믿는 대종교가 나왔다라는 거. 서양은요, 뭐 기독교, 개신교 등 말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은 국가과 종교 나눌 수가 있고 그 시기는 주로 이제 을사늑약 이후다. 을사늑약 이후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제는 의는 당연히 서양식 제복을 입는다. 식 먹는 거는 일본, 청나라, 그다음에 뭐 외국 음식 등 돈가스 이런 것들을 커피 등을 먹었다는 거고 거주 형태도 여러분들 일본식 거주 형태도 나오기도 하고 서양식 벽돌 건물도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가, 그 다음에 창극, 또 신소설, 신체시 등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작품도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원각사라고 하는 새로운 연극 극장이 언제 1900년대에 만들어졌다. 1908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 백지 인출의 문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할 때 단순히 학습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틀을 잡아서 구조를 잡은 후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키워드를 떠올려 보고요. 이렇게 떠올려 보고요. 떠올렸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중에 학습지를 확인하면서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다시 학습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어, 분명히 성적이 오르고 또한 학습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모두 시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만.